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 제가 자 슬라이드를 하나 띄울게요. 그리고 슬라이드 다 보이시죠? 네, 오케이. 자, 스코필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으셨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 언제 태어나서 뭘 했고 이런 거는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십몇 년 동안 2023년부터 스코필드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게 말이죠. 사람이 뭘 하려면 10년의 세월이 걸려요. 10년 동안 한 가지를 하면은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하는 강의를 통해서 뭐 만 시간의 법칙, 10시간의 법칙, 10년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이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경우에 내가 한 10년 정도 여기에 투자해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스코필드 연구를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한 건 아니지만 학자로서 또 제가 목회자로서 스코필드 일을 해왔던 그 여러 모습들, 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떤 길을 따라왔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정했을 때, 공부의 주제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주제를 정했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페이지는요. 어, 이거를 풀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자, 잠깐만요. 보기. 슬라이드 쇼. 선생님 공부 많이 했죠? 혼자 한 건 아니지만 만화, 원전, 뭐 소설, 그리고 이걸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번역하고 이런 일을 진행을 해왔어요.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자전거가 많을까요? 제가 화성시랑 또 화성시에 거주하는 교회들이랑 한번 3일 만세운동 행사를 뭐 저희가 한 3천 명 모였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도움을 주고 화성시에서 주최를 한 행사였는데 스코필드 기념사업회,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기념사업회에서 자전거를 34대를 기증을 했어요. 34대를. 눈이 이때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뭐, 시장님도 또 여러 의원들도 많이 와서 참여를 했는데, 자전거가 34대인 이유는 스코필드 박사님이 민족 대표 34번째 인물이죠. 그래서 앞에는 굉장히 비싼 자전거도 저희가 하나 놨고 저희가 기증을 해서 여기에 참석한 아이들에게 교회마다 한두 명씩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자, 33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을 받고 나라가 팔려 나갔잖아요. 누구의 책임인지는 우리가 좀 논의가 필요해요. 정말 끝까지 우리가 나라를 안 팔겠다 했으면 조금 더 지연이 됐겠지만은 또 우리 민족 중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자진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일본의 나라를 바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33명 그리고 그 정도의 버금가는 스코필드 박사님이 34번째에서 저희가 자전거 34대를 이렇게 기증을 한 적이 있어요. 야, 호랑이 인형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서울에 있는 스코필드 기념관에 오시면 큰 호랑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얼마나 크냐면 저보다도 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큰 호랑이를 가지고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행사 때문에 했는데 얘네들은 조그마한 아이들이에요. 정말 퍼피죠, 퍼피. 왜 스코필드일까요? 스코필드 박사님의 이름이 한국식 이름이 석호필이에요. 그래서 석은 돌석자, 돌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돌처럼 머리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가끔 해요. 어린 시절 농담에. 하지만은 돌은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모든 것을 이렇게 괸 수 있어요. 받칠 수 있어요. 돌은. 힘이 되죠. 그리고 뭔가 무거운 것을 이렇게 치려고 할 때 망치가 없으면은 돌을 사용하죠. 돌은 견고한 거예요. 굳은 의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소코필 박사님은 돌석자라는 이름, 석자를 쓴 이유가
돌같이 강해라. 호는 뭘까요? 호피, 호랑이 가죽,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처럼 용맹해라. 호랑이 보면은 이게 모든 동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1의 정말 이렇게 가장 무섭고 위험 있고 제1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석고필 박사님은 기계를 가지고 위험을 가지고 불의에 저항해라. 일본 사람 같이 남의 나라 먹으려고 하면 저항해라. 호랑이 같이. 그런데 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더 재밌는 거는 스코필드 박사님은 강한 자에게는 호랑이 같이, 약한 자에게는 비둘기 같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왜 신앙을 가지세요? 신앙을 가져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려고? 아니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만 복 받으려고? 이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신앙을 가진 이유는 호랑이 같이 불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야죠.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지만은 세상에는 약자가 항상 많아요. 모든 역사에 약자의 역사예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억압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했던 게 스코필드 박사님이에요. 그리고 필자, 석고 필이니까 필은 여러분들 영어에 PI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약을 의미해요. 알약 같은 거예요. 선생님도 아침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선생님도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아침에 혈압약을 하나씩 먹어요. 그 하나하나를 PILL, 필이라고 불러요. 자, 소콜비 박사님은 이름, 한국식 이름을 지을 때도 굉장히 고민하셨죠. 자, 물론 자기 친구들이 어학 선생님들이 한글을 가르쳐 준 선생님들이 도와준 거지만은 우리도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사실 오늘 한 시간 강의의 핵심이잖아요. 돌 같은 의지. 여러분들 인생은 쉽지 않아요. 지금 엄마 아빠가 학원비도 주고 학교에 가면 책도 책은 요즘 안 사죠? 학교에서 나오죠? 다 뒷바라지하고 옷도 사주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인생 살아가면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않을 거죠?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 같은 생각으로 평생 나만 위해서 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평생 남을 위해서 살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고비 때마다 나는 호랑이 같은 신념으로 약자를 돌보겠어. 약자를 이렇게 보호하는데 나는 호랑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필. 나는 한 사회에 내가 작은 알약이 될 거야. 자, 이런 의미를 스코필드 박사님이 석호필이라는 이름에서 봐주셨던 거예요. 저에게는 스코필드 박사님의 연구가 참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스코필드 기념사업회는 2015년부터 제가 사무총장을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을 했는데, 2016년이 스코필드 박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지 100년이 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된다는 거는 스코필드 박사님이 워낙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한국과 캐나다에서 좀 큰 행사를 해보자. 이런 시점이었는데 제가 2016년이 또 제가 만 7년 동안 일을 했던 소록도, 여러분들 소록도 들어보셨죠? 이 말을 해야 되나? 지금 아주 그 큰 영화 회사에서 얼마 전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이 소록도 100주년이라는 역사책을 썼거든요, 예전에. 그랬더니 그 책을 보고 자기들이 지금 70년대 배경으로 영화를 만드는데 소록도에 좀 자문을 해줄 수 없냐고. 근데 그 영화사가 되게 유명한 영화사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영화 제목 말하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소록도의 일을 제가 그 소록도가 100주년이 되던 때가 2016년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변화가 되는 시점에 소록도 100주년 행사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 국회에서 좀 난리 났죠. 지금 정신 안 차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 국회에서 저희가 전시를 하고 그 시점에 저는 이 스코필드 일에 깊이 뛰어들었어요. 자, 스코필드 박사님은 지금 손자들이 살고 있어요. 증손자까지 갔는데 스코필드 박사님은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남 좋은 일만을 평생 하다 보면 제일 고생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렇다고 남 좋은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남 좋은 일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선생님 얼굴 그때 되게 젊었죠? 2016년에. 지금 이렇게 좀, 근엄해졌죠? 조금 온유해졌죠? 근데 남들을 위한 일만 하다 보면은 되게 가족이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뭐 대단히 남들을 위해서 일을 한 건 아닌데, 근데 스코빌드 박사님이 이렇게 맨날 정말 이상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양반은 정말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그냥 삶에. 가난한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은 되게 힘들었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아들도 힘들었겠죠? 그리고 아들의 아들, 지금 손자예요. 여기 저 잘생긴 남자 있죠? 스코필드 박사님 젊으시라고 좀 비슷해요. 내가 보니까 눈도, 코도, 입도 딱 이 부분이 좀 닮았어. 지금 여기 가에 있는 남성이 딘이라는, D-E-A-N, 딘이라는 손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손녀가 하나 있어요. 리사라고 불리는. 그래서 제가 그 집도 가서 밥도 먹고, 저희 한국에 오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여성분은 이 딘의 딸이니까 손녀가 되겠죠. 스코필드 박사님의. 그래서 제가 한국의 정부에서 초대를 해서 제가 안내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언론 방송도 하고 여러 일을 했어요. 감사한 거는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거나 남들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우리 그러니까 4대 손이니까 증손자잖아요. 증손자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는 융자를 얻어서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정부 융자금을 얻어서. 그래서 저희가 안 돼서 한국에 콜마라는 큰 기업이 있어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사이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콜마가 증손자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빚지고 있는 정부 융자금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왜? 아니 증할아버지,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빚을 다 갚았어요. 마음의 빚을. 어, 2016년에 행사가 참 많았죠.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전시를 좀 했고요. 이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한 자료들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스코필드 박사님이 좀 저변에 알려지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2016년에. 그리고 이제 2016년에 그럼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정부와 시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사람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운찬 할아버지와 총장님과 우리가 사람을 키우면 좋겠다. 그때가 정운찬 서울대 총장님의 나이가 69세였어요. 근데 스코필드 박사님도 나이가 70에 나이 70이면 뒷방에 앉아서 그냥 죽을 날이 언젠가 하고 기다려야 되는 나이인가요? 옛날에는 사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는 70대 할아버지들이 막 돌아다니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기본이 90이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근데 이 양반은 나이 70이 됐는데 그때부터 한국에 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마치 제가 여러분 만나는 것처럼 만나서 그것도 거의 매주 만나서 영어를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키워낸 사람이 500명이나 됐어요. 500명이나. 그 사람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번뜩 나서 제가 한번 이제 울산에 정운찬 총장님하고 큰 행사를 하고 둘이 오다가 선생님 우리도 사람을 좀 키웁시다. 이래가지고 스코필드 장학재단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모든 일에는 뜻도 중요하지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캐나다에 있는 또 다른 피터 회장님, 정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스탑이 됐으니까 만 7년째, 7년간 그 양반이 5억 5천 정도를 우리에게 후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잘생겼죠? 여기 이쪽에 젊은 두 친구는 그분들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100억 대 정도 되는 자학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또 한 분은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협력 파트너십을 했던 분이고 가운데 있는 분은 브레이니 선생님이라고
이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캐나다에 초대받아 가서 저희들이 만났던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는데 돈 많이 버세요? 정직하게 사기치지는 말고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사시고 가족도 행복하게 살고 그중에 일부는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중에 일부는. 다 나누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죽을 때까지 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회잖아요. 죽을 때까지 힘든 사람이 있고,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런 게 여러분들 지금 원하는 스코필드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거의 매년 30명에서 34명 사이를 뽑아서 저희들이 7년 동안 아이들에게 정치와 문화와 환경과 때로는 뭐 국회의원도 불러다가 강의시키고 회사 사장님도 불러다가 강의시키고 현장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센터도 가서 자원봉사도 해보고 그렇다고 저희가 뭐 1년에 몇 번 안 하는 것으로 얼마나 큰 도움을 주겠어요? 하지만은 제가 믿는 게 청소년기에는 잠깐 스쳐가는 어느 한순간이 평생을 바꿀 수 있어요. 평생을. 나는 그 지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1년에 많이 만나서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선생님께서 무슨 한마디를 하셨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한 컷을 봤어. 그게 여러분들 삶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7년 동안 그런 활동을 했고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모든 걸 한 건 아니고 우리 스태프들이 참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도 나이가 드니까 막 애들 못 따라다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가는 곳은 가지만 또 많은 일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스태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이게 활성 행사였는데 참 우리 교인들은 참 멋있죠. 성도님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이끌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그래도 어떤 지도자나 아니면은 정말 지도자의 자격을 갖는 또 시민으로,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믿는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이잖아요. 방향. 그걸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만 읽을 게 아니고 신문도 읽어야 돼요.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도 당연히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어야지 균형 잡힌 세계관이 나오는 거예요. 캐나다도 갔어요. 자, 스코필드 박사님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2012년에 이미 캐나다 정부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자, 민족의 인물을 선정하는 거죠. 민족의 인물, 뭐 이달의 뭐 인물이라든지 어떤 국가적인 레벨에서 인증하는 작업을 스코필드 박사님에 대해서 2012년경에 끝냈어요. 끝냈는데 이 마무리를 사실 2016년에 했어요. 캐나다 정부하고. 그래서 제가 오타와까지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캐나다 요인들을 만나서 스코필드 박사님이 가르친 대학이 원래는 토론토에 있었어요. 캐나다에. 굉장히 큰 도시예요. 동부에. 그런데 지금은 그 학교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캐나다 중심부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구엘프라는 지역으로 옮겼어요. 대학이. 이 구엘프 대학 있죠? 여기에 마크 붙어 있죠? 이 대학은 수의학과가 뭔지 알죠? 동물을 기르는 전공자를 가르치는 곳이 수의학과예요. 그 수의학과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안에 들 정도로 큰 대학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스코필드의 이런 유산이 전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운데 플레이트라고 부르죠. 이렇게 기념판을 이건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념판 헌정식을 했던 모습이에요. 어,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스코필드 박사님의 위치라는 거는 그냥 나중에 사진을 보여줄게요. 자, 이곳은 여러분들 서울에 가시면 동작동에 국립묘지 있죠. 국립묘지가 대전에도 있고요. 뭐 이런 곳에 있어요. 이렇게 유엔묘지도 있고 대전에 현충원이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작동의 현충원이잖아요. 이제 여기가 터가 적으니까 다른 데로 옮긴 거죠.
자, 이곳에 애국지사 묘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한번 가보면 좋아요. 역사 공부를 이런 데서 하면 좋아요. 인물들이 많거든요. 뒤에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라는 큰 비석이 가운데 보이죠? 저기에 묻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이 애국지사 묘역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발전을 위한 거의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이 묻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서양인으로서 유일하게 묻혀 계신 분. 외국인도 딱 세 분이 묻혀 있는데 중국인 두 명, 중국인, 우리나라를 도와준 중국인 두 명, 그리고 유일하게 외국인으로 스코필드 박사님 묻혀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키가 제일 큰 분이 아직 안 물러나신 토론토의 캐나다의 수상인 트리더 총리예요. 트리더. 그리고 옆에 두 분 그 여성까지 해서 장관들인데 다들 멋지죠? 제가 안내를 했는데 근데 캐나다의 장관들은 다 미모를 뽑나, 이 보고 뽑나 할 정도로 참 멋졌어요. 그래서,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트리도 총리가 작년에 내한을 했을 때, 재작년이네요, 벌써? 내한을 했을 때, 한국 일정을 제일 먼저 스코필드 묘역을 참배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캐나다 정부에서도 한국과 관계해서 스코필드 박사님의 위상이 어떤지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행사할 때 정부의 가운데 있는 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위상이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제가 2016년에 청와대에 들어와서 우리 유공자 대표로 저희들이 스코필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스코필드 박사님은 참 대단하다. 저희 가족이에요. 여기 제 가에 멋지게 생긴 분이 호랑이 전문가예요. 지금 서울대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2016년 사진인데, 제일 이쪽, 제 옆에 서 있는 분 있죠? 이분이 이항 교수라고 저희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셔요. 그리고 평생을 호랑이 연구를 해왔는데, 2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랑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거나, 또 수의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이항 교수님의 강의를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을 수도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성경을 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제가 스코필드를 어떻게 연구해 왔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스코필드 박사님은요, 1919년에 한국에 오셨는데 우리 민족이 3.1 만세 운동 때 비참하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 당한 정도가 여러분이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스코필드 박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 경찰이 총칼로 한 번은 이 여학생의, 여러분 나이의 여학생의 총칼로 가슴을 들여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스코필드 박사님. 찔러서. 얼마나 잔혹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런 일이 1919년에 한반도에서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의 역사를 당시에 30살밖에 안 됐던 스코필드 박사님은 글로 기록을 해요. 손으로 쓰고 타이핑을 해서 기록을 해서 그거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을 하셔요. 스코필드 박사님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역사는 쉬워 보이죠? 그래? 뭐 나도 했겠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역사의 모먼트, 그 역사의 순간에 있다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당시 스코필드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의 교수였어요. 세브란스 의전에. 교수로 온 거예요. 26살에 한국에 왔는데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가르친 분이에요. 박사학위를 하고서 가르쳤는데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 삶의 현실들이었어요. 한반도의 현실들. 왜 그러냐면은 스코필드 박사님은 당시에 스코필드 박사님은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당시에 소아마비가 걸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평생 스코필드 박사님은 이 왼팔과 오른다리를 자유롭게 못 쓰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910년대 생각하면은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발전을 해도 늘 전쟁을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자, 1914년부터 18년까지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뜻있는 젊은이들은 자기 나라가 아닌데도 그냥 현장에 나가서 정의를 위해서 싸웠어요. 목숨을 바치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참 대단하죠.
스코필드 박사님의 친구들도 많이 그랬어요. 스페인 내전, 여러분들 역사 좋아하면 아실 거예요. 스페인 내전에 참여해서 독재와 싸웠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싸웠어요. 근데 스코필드 박사는 나갈 수가 없었어. 왜? 자기 몸이 안 좋았거든. 그런 상황에서 늘 자기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공공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공선, 공공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다면은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을지라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공공선 아닌가요? 그럼 조회수 좀 이런 걸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을 얻는 것에서 끝난다면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고 그냥 나 혼자 잘 살겠다 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걸 좀 한 단계 넘어가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근본적으로 욕구하는, 바라는 공적인 이념에 대한 헌신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다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스코빌드 박사님은 그런 열망을 느꼈죠. 그리고 살았죠. 그리고 나서 교수로 아무래도 뭐 선교사 교수지만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연구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제자들이 끌려나가고 자기 제자들이 감옥에 잡히고 국외로 도망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모든 기록들을 다 남겨요. 그리고 그게 1999년 가을 때쯤에 298페이지라는 글에 The Unquenchable Fire라는 작품을 만들어요. 부부를 써요. 테이핑을 해서. 일본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한국을 강압했나? 그리고 한국은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정말 조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걸 298페이지로 타이핑을 한 자료를 남겨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어디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자, 그 자료의 일부가 영국에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 여러분들 그 화장품 만드는 회사 중에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용산에 가면 본부가 있어요. 그 회장님이 돈을 1억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찾으러 왔어요, 제가. 그래서 영국 가서 저 머리가 이렇게 벌드한 BALD 벌드한 이 할아버지께서 젠틀맨이 이제 중고 서점을 파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자료 확인을 하고 이거를 당시에 천 몇백만 원을 주고 저희가 영국에서 구입을 해왔어요. 이 안에 지난 100년간, 100년 전에 쓰여져 있으면서 1970년 이후에 한 번도 공개가 안 됐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The Unquenchable Fire의 일부가 이 안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역사학자로서 자료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되게 놀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을 사실은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우리는 자존심이잖아요, 이게. 간 김에 제가 스코필드 박사님이 태어났던 동네를 놀러를 갔어요. 연구차 갔는데 저랑 한번 잠깐 돌아보실래요? 자, 스코필드 박사님은 영국의 위에 버밍햄 위쪽에 영국의 중부, 중남부 정도 될까요? 중부에서 약간 내려온 쪽인데 럭비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이에요. 시골. 지금도 시골이에요. 영국이 이렇게 산이 없기 때문에 구릉지가 넓어요. 넓어 보여요. 자, 럭비가 뭔지 알죠? 럭비 운동 있죠. 그 럭비 운동이 시작된 게 영국의 럭비예요. 여기 저 가운데 써 있죠. 럭비 풋볼 뮤지엄이라고 돼 있죠. 전 세계 럭비의 본산지예요. 자, 이곳에 태어나서 선생님 놀러 갔어요. 자, 럭비 스쿨. 학교 이름도 럭비 스쿨이네요. 프라이빗 카 파크. 자, 이제 남들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는. 자, 이곳에서 스코필드 박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 목사님인데 신약 성경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니 시골에 무슨 사람들이 온다고 저 신학교를 해? 근데 사실은 유럽에 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선교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유럽은 어디로 많이 갈까요? 유럽은 동구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많이 가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근동 이렇게 아랍권 있죠? 아랍권으로 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에게 신학교육과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큰 신학교도 아니고 신학교
교수한다고 뭐 월급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늘 좀 쪼들리는 형편이었어요. 이 지역은 럭비 지역은 베슬로우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또 놀러 가면 찾아가 봐요. 베슬로우. 그리고 베슬로우보다 그러니까 럭비라는 조그만한 지금 동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그 동네보다 조금 더 큰 동 정도가 베슬로우예요. 그리고 그 동보다 좀 큰 은평구, 관악구 이 정도가 더비셔라는 지역이에요. 더비셔. 셔라는 것은 SHIR 있죠. 셔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군 정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럭비는 베슬로우에 있고 베슬로우는 더비셔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럭비의 한 중심부예요. 아니, 지금도 이런데 100년 전에는 더 시골이었겠죠. 100년 전에는. 근데 되게 고답스러워요. 그냥 이렇게 빵집도 하나 있고요. 뭐, 우리나라 시골보다 더 뭐가 없어요. 근데 고풍스럽죠. 그리고 여기 클리프 칼리지. 자, 이곳이 지금도 조그마한 칼리지가 있어요. 이 이름이 1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님의 아버지는 이 클리프 칼리지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고, 헬라어가 그리스어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던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여기서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 스코필드 박사님이 아주 꼬맹이 때 한국에서 왔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성경을 배우러 왔다. 한국에서 온. 자, 그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평생 가져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한국을 돕게 되는데 하나의 전기가 되기도 해요. 자, 클립 칼리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건물을 막 빨리 짓고 빨리 붙죠. 근데 외국은 100년, 200년 되는 건물들이 많아요. 이건 문화의 차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냥 여러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고풍스럽죠. 뭐 영국 가면 다 이래요. 뭐 캠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이나 대학들은 더 하고요. 유럽에는 보통 여행을 하다 보면은 자, 신도시, 구도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도시는 기본적으로 몇백 년 된 도시들이에요. 가면은 뭐 성당이 있고 이런 류의 건물들이 있죠. 신도시는 그냥 정말 마더나죠. 우리나라는 구도시, 구심지, 뭐 신시까지 해봐야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약간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든지 지저분한데 유럽 가면은 그냥 구도시면 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신도시는 뭐 이렇게 현대식 건물들이 있는 곳이죠. 이게 클릭 칼리지예요. 다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국 가면 여기에 기숙사도 있고 그냥 저렴해요. 하룻밤 자는데 뭐 3만 원, 4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무시면 좋아요. 자, 넘어갈게요. 제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요. 역사학자니까. 기숙사. 여기는 기숙사. 그래서 예약을 하고 우리도 하룻밤 자고 왔는데 식당. 학생들 식당 이거 시골이라서 먹을 게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뭐 대신에 여러분들 그 영국에는 가시면 칩을 먹어야 되고 칩도 왜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볶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쉬 앤 칩이 저 영국에서는 유명하죠. 피쉬 이렇게 구운 거하고 칩은 감자칩이죠. 포테이토 칩 같은 거 그거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밥을 시켰는데 그냥 검소한 밥이 나왔어요. 저녁도 멋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찍었고요. 기숙사 저희 쌤하고 둘이 갔는데 어, 깔끔하죠. 여러분들이 젊어서 여행을 많이 하세요. 나중에 대학 돼서라도 여행을 많이 하고 국내도 많이 하고 외국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저는 여러분에게 대학을 가게 되면 제일 권면하고 싶은 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여행을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저렴한 여행이라도. 어, 이런 때는 아무리 뭐 돈이 있어도 너무 부티나는 여행 말고 그냥 배낭 하나 짊어매고 뭐 며칠이라도 가까운 데부터 또는 먼 곳이라도 이렇게 여행을 많이 떠나는 게 인생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 책만 본다고 인생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되는 친구들은 또 같이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서로 기회를 만들어서 한 번씩 여행을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제가 제 책에서도 200억에서도 썼지만 꼭 이걸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선교지만 열심히 다니지 마세요. 선교지만 선교 여행만 열심히 다니면 안 돼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여행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는 곳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발전이 덜 된 곳들이죠. 자, 오해가 없기를. 문화적으로 발전이 덜 돼서 우리는 그냥 복음도 전하고 사탕도 전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곳에 가서 느끼는 게 또 적지 않겠지만 우리보다 문화를 일찍 발전시켰던 이런 선진국,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지만 이런 좀 문화가 일찍 발전됐던 우리보다 더 깊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 여행을 하는 것과는 조금 범주가 달라요. 범주가 느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여행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면 은혜도 되고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선교여행 한번 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문화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꼭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 가서 목사님 보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한번 유럽을 가봐요. 이랬어요. 유럽을 가봐요. 영국을 가봐요. 하다못해 중국을 가봐요. 중국에도 기독교 문화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가 뭘 베풀어야 된다, 줘야 된다라는 개념만 갖고 여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배우는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청년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떠나세요. 자, 이런 분위기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분위기에 환경만 바꿔도 떠오르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동네 성당이에요. 유일하게 있는 동네 성당인데, 나름 괜찮죠? 뭐 지금 얼마나 모이는지는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 특별히 성당이라는 곳이죠. 성당이라는 곳은 영국에는 영국 국교회가 있어요. 영국 국교회. 카톨릭도 아닌 게 개신교도 아닌 게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6세기에 카톨릭하고 여러분들 종교개혁이라는 거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 1500년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에서 만들어진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 이전까지의 교회의 전통을 서양에서는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불러요. Catholic Church 부르는데 캐톨릭 처치는 단순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거의 삶의 일부예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도시마다 성당이 있고 그 성당은 그 지역의 문화적인 중심축의 역할을 해온 거예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됐죠? 근데 당시에 종교개혁 시기에 영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대륙에서, 유럽 대륙에서 너무 많이 싸워.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그러다 보니까 헨리 8세가 나타나가지고 야 나는 그냥 내식의 기독교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영국 국교회라는 것이에요. 에피스코팔이라고 불러요. 영국은 그래서 국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카톨릭 쪽에 훨씬 더 가깝지만은 개신교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약간은 중도적인 개념의 기독교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스코필드. 이게 영국식 식사예요. 자, 피쉬에 피쉬. 물고기 튀겨서 감자를 저렇게 새까맣게 튀겨서 주는데 이게 전통이래요. 한 번은 친구 집에 갔더니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먹었다는 레스토랑을 데리고 갔는데 별로 맛없었어요, 선생님한테는. 저는 이렇게 구운 저 생선 별로 한두 번 먹지 맛없더라고. 또 여러분들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자, 이 자료가 제가 영국에서 구입을 해왔던 The Unquenchable Fire의 원본입니다. 이 자료는요, 100년 전에 1920년경에 일본이 지금 한국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다 보니까 스코필드 박사님이 자기 형제들에게 서신을 보내요. 이걸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쓴 어린이용 글까지 담아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왜? 당시만 해도 영국이 세계의 어떤 이런 학술 문화의 중심지였거든요. 10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잡지 중에 칠드런스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그게 한 달에 50만 권씩 팔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스코필드 박사님은
누나 사형제였거든요. 스코필드가. 그중에 막내였거든요. 형, 누나, 좀 이거를 영국의 출판사에 보내서 좀 한국 상황을 알려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내는데, 그건 스코필드 선생님의, 박사님의 마음이었죠. 근데 영국에서는 당시에 일본하고 영일 동맹이라는 걸 맺고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야, 니네 나라, 우리나라 좀 위협이 닥칠 때는 같이 좀 공동보조를 맞추자.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1902년부터 영국과 일본은 영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영국이 일본의 심기를 건드릴 일을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참 내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느꼈던 거는 100년 동안에 봉투도 찢기지 않는 편지를 제가 본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내 동생이 뒤늦게 세계적인 인물이 돼서 말이야. 아직은 세계적인 인물이 아니었지,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굉장히 박사가 돼서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한국의 안타까운 모습을, 한국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편지에 써서 보내왔는데 그 내용도 모른 채 그냥 봉투도 뜯지 않는 자료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자료는 제가 구한 자료가 한 20여 페이지 되는데 원전이에요, 원전. 스코필드 박사님 직접 타이핑을 하고 이쪽 제일 위쪽에 보면은 막 손으로 쓴 글씨 같은 거 있죠. 그 글씨는 스코필드 박사님이 메모를 한 거예요. 이 자료를 제가 구입을 해서 들어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인문학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 역사라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료예요. 자료. 조선 왕조실록이라든지 자료잖아요. 훈민정음, 원본이라든지 다 자료잖아요. 그 자료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자 피카소의 작품 하나가 몇십억씩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료들은. 그래서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자료가 소중하다 이 생각도 어려서부터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스코필드 박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이 행사를 했던 자료들인데, 자, 여러분들이 다 이 인물들 한 분 한 분을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캐나다의 고위직들, 뭐 영방 상원이라든지 하원 의원들, 뭐 대사들 많이 한국에 올 때마다 스코필드 박사님을 기리고 있어요. 자, 이곳이 서울 서대문구의 돈이문 박물관 마을입니다. 돈이문 박물관 마을인데 어, 참 쉽게도 이 건물은 올 8월까지만 운영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공문을 받았는데 제가 만 6년 동안 이곳에서 기념관을 했는데 이 지역 가면 기념관만 뭐 한 열댓 개 있어요. 유한양행이라는 곳, 여러분들 유한양행, 유한양행 굉장히 중요한 회사였어요. 20세기 중반에 지금도 있어요. 좋은 회사예요. 약을 많이 만들겠죠? 자, 그분도 자 유일한 박사님이 설립자인데 그분도 스코필드 박사님을 좋아했고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이런 분들의 여기에 박물관이 되게 많은데 원래 이 지역 서대문 지역을 개발할 때 자, 회사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이 땅을, 이곳 공간을 서울시에 기부한 땅이에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시장할 때,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할까? 개발을 해야 되나? 아니면 교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나? 고민할 때, 지금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은, 여기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박물관 마을을 만들어요. 그게 돈이면 박물관 마을이에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 궁도 있고 서울 저 박물관도 있고 굉장히 박물관 촌이잖아요. 그 지역이. 그래서 저희가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서 1919년에 1919년에 제가 시장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정우찬 총장님하고 아니 우리가 스코필드 박사님은 서울시 명예 시민이에요. 또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분이 지금 자리가 없어서 기념을 할 수가 없다고 했더니 이 공간을 하나 우리 기념사업회 주셨어요. 뭐 땅 문서를 준 게 아니고 이거 서울시 자산이에요. 자 지도를 펴놓고 이 중에 한 채를 가지고 스코필드 기념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조언을 듣고 고른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아주 작아요. 옛날 집들이기 때문에 1, 2층 해봐야 한 15평 정도 되는 집이에요.
이곳에 가면은 스코필드 박사님에 대한 여러 자료를 전시해 놓고 1년에 몇만 명이 이 마을을 다녀가요.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스코필드를 알리고 또 이곳에 가면 스코필드 이렇게 컬러링하는 자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는 아이들마다 스코필드 뭐 할아버지 얼굴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컬러링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면 전시도 돼 있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현 시장님이 더 이상 박물관 마을을 운영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올 8월 달에 끝나요. 저희 계약 기간이. 원래는 10월까지가 이제 3년 단위로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또 8월 이후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부 차원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방문하셔서 스코필드 박사님을 느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름 신경 썼죠? 작은 곳인데. 그래도 참 많은 언론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고요. 고마운 게 세상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으면 따르는 자가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찾죠. 그래서 입지라는 게 중요해요. 뜻을 세우는 거. 뜻을 세우고 아무도 안 따르는 것 같더라도 뜻을 세우고 가다 보면 길이 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 지금도 선생님 농장에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 또 내일 또 눈이 온대요. 저희 농장에 올 1월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닭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을 먹기 위해서 닭장까지 가는데 한 150m 정도 돼요. 눈이 너무 쌓이는데 처음에는 어디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길은 있지만. 근데 선생님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 되더라고. 길이 되니까 이제 카트도 끌고 갈 수 있고 남들도 그냥 신발 신고도 따라올 수 있고 그러죠? 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길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캐나다에서 스코필드 박사님의 장학재단에 한 5억 5천 정도를 기증을 해주셨어요. 지난 7년 동안. 자, 그분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 남을 돕는 건 아니었어요. 캐나다의 정회장님이. 그래서 캐나다의 정회장님이 사실은 이제 이 아들 이야기인데 장남이 20살이었을 거예요. 20살경에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요. 조셉이라는 친구가. 요셉이죠, 요셉. 조셉이라는 친구가 죽는데 이 정성자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어머님이셔요. 사모님이시고 이 아들을 천국에 보내면서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을 딴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요. 그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죠. 코람데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일을 하셔요. 저도 이렇게 기업인들 중에 또 재력이 있는 분들 중에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더러 알고 있는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롤 모델로 삼으실 분이에요. 자,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책을 제가 캐나다 가서 받아왔는데 아마 국내에서 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셔도 좋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잘 돼서 여러분들의 곳간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 그게 지식의 곳간이든, 재물의 곳간이든, 신앙의 곳간이든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 넘쳐 흐르는 동시에 그 중에 꼭 일부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또 당장 필요가 있는 사람, 당장, 그죠? 당장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슬라이드는 거의 끝났어요. 서울대학교에서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참 지난 7년 동안 바쁘게 달려왔어요. 수많은 젊은이들. 단순 숫자로 30 곱하기 7이니까 한 200명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스코필드의 이름을 그래도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됐는데 어, 우리 스코필드 박사님의 흉상도 저희가 한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사진은 여러분들이 경기도 화성에 가면은 화성이 옛날에는 수원과 같은 권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수원보다 더 컸죠.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근데 이제 수원이 커지면서 이렇게 칠도를 따르고 있는 게 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이 발전이 느렸다가 지금 이제 뭐 반도체니 뭐가 들어가서 화성이 굉장히 큰 도시가 됐는데 그 화성의 제암리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1919년에 4월 달에 일본군들이 제암리에 있는 주민들, 기독교인들만 집어넣은 건 아니에요. 뭐, 동학교인들, 일반 사람들 20여 명을 집어넣고, 2, 30명을 집어넣고, 30명은 채 안 됐고요. 그 교회에 집어넣고,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고, 총살을 가했던 사건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화성에서 이루어져요. 화성에서. 봉담 지역이죠. 스코필드 박사님이냐면, 이 소식을 아무리 일본이 언론 통제를 하고 있더라도 변호지긴 마련이잖아요. 소식이라는 거. 그게 어느 날 스코필드 박사님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스코필드 박사님은 자 캐나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출신의 캐나다에서 자랐어요. 그 부분은 제가 캐나다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안 해줬죠. 영국에서 태어나서 16살경에 캐나다로 건너가서 캐나다에서 성장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캐나다는 지금도 캐나다의 최고의 지금 군주가 누구예요? 최고의 군주가 영국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영연방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라는 독립적인 국가가 된 거는 1950년 넘어서예요. 1950년 넘어서요. 자, 캐나다는 100년 전에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영국에 속한 영연방의 캐나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영연방에 속해 있지만은 지금은 거의 독립적으로 살잖아요. 의례적으로만 영국에 속해 있는 거죠. 그게 1950년 넘어서예요. 그러니까 스코트 박사님은 쉽게 말하면은 영국, 캐나다 거주민이었죠. 영국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세요? 1902년에 일본과 영국이 영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이 됐던 영국 사람이 됐던 영국 국민은 일본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가둘 수도 없었고 억압을 가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스코필드 박사님은 전국을 돌아다닌 거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일하다가 갇힌 분들을 돌아다니면서 대구에 가서 수감자들에게 여성 수감자들에게 고약을 약을 전달해주고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유관순은 다 알잖아요. 열사를 위로하고 이랬던 분이 서울대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1900 지금 19년에 제암리 학살 사건을 듣고 나서 귀가 쫑긋한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요. 스코필드 박사님은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34대 보여드렸죠.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영국에 있을 때 16세까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징그럽게 공부를 안 했어요, 선생님. 근데 집도 넉넉하지 않은데 공부를 안 하고 갈 곳이 없잖아요. 영국은 굉장히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근데 위에 있는 형과 누나는 다 공부를 좀 해서 장학금을 받고 진학을 했는데 스쿨드 박사님 매일 자전거 타고 그냥 한두 시간, 두 시간 놀러 다녔어요. 자전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지금 그 증손자 중에 저 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30대 됐구나. 그 친구도 자전거를 타고 그냥 스코필드 할아버지처럼 맨날 돌아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우선 중에. 자, 그래서 이 스코필드 박사님이 자전거를 들쳐메고 제암리까지 온 거죠. 기차를 타고 지금의 병점역까지 와요. 그게 옛날에 수원역이었어요. 병점역까지 와서 그 불편한 몸으로 자전거를 끌고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가서 사진을 찍고 그걸 글로 남겨요. 타이핑을 해서. 그리고 제암리 학살 사건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내요. 이게 한국의 일본의 학살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스코필드 박사님의 혁혁한 공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 뒤로 화성 씨가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고요, 제가. 저도 하고 화성 씨가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암리 기념관에 가면, 제암리 교회 가면, 한쪽에 스코필드 박사님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이렇게 동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갈 곳이 참 많죠. 가게 되면 바로 안산 쪽에 있는 여러분들 최용신의 이야기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승록수. 거의 다 슬라이드는 됐죠? 제가 그러면 좀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정리하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좀 질문을 받을게요. 자, 잠깐만요. 음, 자, 이걸 공유를 하겠습니다. 음, 다 보이죠? 음, 음, 예. 에, 잠깐만요. 음, 음, 미안합니다. 제가, 예, 여기입니다. 자, 만좀 바꿀게요. 보이죠? 자,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자, PPT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는 다 했는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글자 보이세요? 글자를 조금 크게 할까요? 자, 자, 한번 봅시다. 자, 스코필드 인생의 4단계. 그냥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영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89년. 1889년에 태어났으니까 16살까지. 자, 선교제 가난한 목사 후보생을 교육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자, 학력으로는 형제들한테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빠한테 꾸중 많이 들었어요. 자, 자전거 타기 선수였어요. 18살이 됐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아침밥을 먹더니 스코필드 박사님에게 16살이니까 고등학생이잖아요? 한마디 해요. 야, 네 나이가 돼서 아버지 밥상에서 밥을 얻어먹는 거는 버러지 같은 사람이지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아니, 이제 16살이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밥 좀 얻어먹겠다는데 아버지가 야, 네 나이가 돼서 빈둥거리면서 밥 얻어먹는 게 사람이야? 버러지지? 이런 말을 한 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안 받는 게 비정상이죠. 자, 물론 아버지도 사연이 있었겠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 니는 왜 그러냐? 이랬겠죠. 여기에 충격을 받고 나 캐나다에 가겠어. 하고 16살에 캐나다 이민서를 타요. 당시에 캐나다는요, 영국이 점령을 하고 나서 캐나다에 오면은 그냥 땅을 막 한 100에이커씩 거의 1에이커가 3,200, 1,200평이니까 거의 한 10씩 줬어요. 농사를 지으며 가족들에게. 지금 가도 그게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캐나다 넓잖아요. 어마하게 넓어요. 인구는 없죠. 어.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 갔어요. 가서 이제 1906년부터는 고학하는 수의학생으로 성장을 해요. 고학이 뭔지 알죠? 뭐 이제 백갑은 가져왔는데 와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자기가 알바해 가면서 빵 먹어가면서 수의학을 공부하게 돼요. 10대 후반에. 근데 이게 집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더군다나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 공부를 하면서 알바하면서 먹고 살려니까 그러면은 청년 때는 모르죠. 막 연료비도 아껴야 되고 토론토 되게 눈도 많이 오고 춥거든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오한이 걸려가지고 결국 그게 계기가 돼서 소아마비가 걸려요. 옛날에는 소아마비 많았잖아요. 뭐 먹을 것도 부족하고 약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평생을 이 왼손과 오른다리를 거의 못 써요. 그럼 당시 수학과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뒤늦게. 나도 형 누나한테 앉을 거야. 이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거의 탑으로 졸업을 하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에서 교수가 돼요. 근데 재밌는 건요.
토론토는 땅이 넓으니까 옛날에 말을 많이 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말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의학자들이 수의과 의사들이 한국에서는 주로 뭐예요? 댕댕이하고 고양이 치료 많이 하시죠, 주로. 돼지나 소도 하지 마. 근데 아이 댕댕이나 고양이는 작잖아. 근데 토론토나 이 캐나다나 미국은 기본이 소래요. 소. 기본이 소인데 등치가 크잖아. 아니 근데 어느 날 소가 클로바를 먹고 어 아주 힘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걸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야. 아니 왜 소중한 말들이죠, 말들이. 아, 말 타고 다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캐나다 미국은 말이에요, 말. 자, 말을 타고 다녀야 되고 일도 시켜야 되는데 말이 클로바를 먹고 죽어가. 근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클로바를 먹은 말들이 피가 이렇게 흐르면은 피가 멈춰야지 안 죽잖아. 사람이고 동물이고. 근데 피가 계속 흘러. 이 이유가 뭘까를 연구하다가 그 치료법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스코필드 박사님이에요. 자, 그 이상은 사실 선생님도 잘 몰라요. 자, 워낙 전문적인 이야기라 수의과 선생님한테 들어도 금방 잊어먹어요, 선생님도. 근데 이게 계기가 돼서 뭘 만드냐면은, 여러분들 쥐약 중에 와파린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에서는 쥐가 없죠. 근데 선생님 창고에서는 쥐가 가끔 풀어요. 자, 이 쥐를 잡는 약인 와파린의 원천 기술을 만든 양반이 스코필드 박사님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피가 흐르면은 피가 멈춰야지 되잖아요? 그걸 혈액 응고 방지제라는 기술을 만든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물어보세요. 구글이나. 세계 인물이 된 거예요. 얼마나 세계적이냐면 미국에서 수의학자들 중에 세계적인 학자들에게만 주는 상도 받은 분이 바로 스코필드 박사님이에요. 한 가지 아쉽지만 지금처럼 저작권법이 당시에 있었더라면 스코필드 박사님은 재벌이 됐을지도 몰라요. 재벌이. 그게 있었나. 근데 현재 미래가 창창한 양반이 1916년, 19년에 16년에 한국에 들어와요. 1916년에 왜 한국에 들어오냐면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의 올리버 에이비스 박사님이 당신 같은 에이비스 박사님이 토론토 출신이에요. 당신 같은 똑똑한 박사가 한국에 오면은 할 일이 너무너무 많겠다. 좋은 일도 많겠다 하고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25살밖에 안 되는 이 스코필드 박사님 그 편지를 보고 한국에 와버려요. 대단하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긴 세월을 보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엄청난 의학적인 발전도 남겨요. 당시에 1918년에 지금의 코로나 같은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유행을 해요. 스페인 독감.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시작된 거죠. 유럽의 몇백만의 인구가 죽어요.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도 몇만 명이 죽어요. 근데 그 사례 조사를 통발했던 사람이 바로 스코필드 박사님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민족 대표 34번째만 알지. 자, 그리고 나서 3.1운동 전면에 그 3.1운동을 해외에 알리는 홍보관이었고 3.1운동 전 과정을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기록했던 기록관이 바로 스코필드 박사님이셨어요. 이 시기 일어나면 일본 입장에서 보니까 눈에 가시잖아. 기분 나쁘면 경찰, 청장을 찾아와, 제독을 찾아와, 총리를 찾아와서, 당신들 이렇게 하면 되냐고, 한국에서. 이렇게 따지는 분이 스코필드 박사님이었거든요. 유명인사니까 뭐, 못하겠어. 실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수성까지 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이렇게 불의를 행하면 되겠어? 근데 일본이 쫓아낼 방법이 없잖아. 영국 국민이니까. 그래서 1920년에 비자 발급을 연장을 안 해줘요. 비자 연장을 안 해줘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캐나다로 돌아가서 세계적인 수의학자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1958년이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10주년이잖아요. 이때 친구 이승만 대통령이 국빈으로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하는데 아니 한국에 오신 이 70대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왔는데 나 이제 안 돌아갈래 이러신 거예요. 나 한국에서 살래. 근데 여기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끝낼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한 시간 10분이 지났네. 이 양반이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볼 몇 가지 점. 여러분들 이 양반이
지금 70세 나이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리고 나서 11년 동안 한국에서 사셔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으면 늙지 않아요. 70대 당시에는 굉장히 그냥 할아버지예요. 언제 돌아가실까? 뭐 이런 나이에 할아버지예요. 당시에는. 근데 이 양반은 그때 시작한 게 바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거였어요. 어린아이들을 좋아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을 이야기해주고 할아버지가. 제가 만났던 정우찬 선생님도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스코필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때 정우찬 선생님이 조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웠거든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중학교 때 학자금을 내주고 생활비를 내주고 영어 공부를 시키고 했던 분이 스코필드 할아버지. 그리고 10년 동안 정우찬 선생님은 스코필드 할아버지하고 큰 도움을 받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스코필드 할아버지는 한국에 와서 캐나다로 안 돌아가겠다니까. 이 양반이 세계적인 수의학자잖아. 그래서 세브란스 교수로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눈을 확 뜬 거야. 국립대학이잖아. 그러더니 스코필드 박사님을 일종의 교수로, 자, 당신은 촉탁 교수, 외래 교수예요. 쉽게 말하면 초빙 교수. 와서 좀 몇 개씩 가르쳐 달라 이런 거예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그냥 당장 교수 자리를 내줘요. 가르쳐 달라고. 횡재한 거지. 그런 세계적인 학자를 어떻게 모셔? 지금이라면 좀 다르지만, 그죠? 어떻게 모셔?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대학교하고 연을 맺게 됐고, 정우찬 선생님이 서울대 총장을 할 때, 이 스코필드 박사님을 기념하는 이 양반이 1970년 4월 12일 날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는데, 4월 12일 날 매년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총장이 참여하는 행사를 해요. 공식적으로 추모 행사를. 올해는 4월 12일 날 해요. 12일이 토요일이니까. 여러분들 그때 시간 되시면 오면 좋겠어요. 제가 초대할게요. 오셔서 좀 행사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매년 서울대 총장이나 서울대학교에서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은 기리고 있어요. 그분을. 이번에 주관사는 콜마의 회장이에요. 회장. 여러분들 한번 오세요. 시간 되시면. 자, 그래서 나이 70이 다 돼서 길러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500여 명.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수의학을 열심히 가르쳤던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958년에 한국에 와서 당시에는 경무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용산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닌 경무대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어? 이제 만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지금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는데, 어? 지금의 여의도는 아니겠지. 이제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는데, 당시 역사에서 여러분들 자, 신보안법일 거예요. 자, 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도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장기 독재를 하잖아요. 모든 게, 모든 게 오래 하면 위험해요. 오래 하면. 독재를 하는데 국회가 말을 안 듣는다고 국회 앞에 경찰들을 세워놓고 군인들을 세워놓고 지금처럼 국회를 봉쇄를 한 거예요. 지금처럼 똑같네. 근데 어떤 정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스코필드 박사님 그걸 좋아했겠어요? 한국을 좀 아는 양반인데? 그래서 이승만을 보자마자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회 앞에 군인들을 세워놨냐고 대판 싸운 거예요. 어? 어떻게 이런 나라인데 당신이 이렇게 하냐고 그것도 대통령한테. 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이승만하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스코필드 박사님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저는 그러니까 스코필드 박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80대.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보면 다 왕년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분들은. 그런데 저는 스코필드 박사님의 일면식이 없어요. 나이도 다르지만 뭐 커피 한 잔 얻어 마신 적이 없어요. 박사님께. 근데 제가 박사님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양반도 70, 80을 살면서 어디 뭐 욕먹을 점이 없진 않겠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본 스코필드 박사님은 평생 나름대로 불의와 싸웠어요. 불의와.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불의와 잘 지내게 되는 게 사람의 습성이죠, 일반적으로. 젊어서는 옳은 소리를 해도 나이가 들면은 왜? 내가 지켜야 될 게 많을 때는 특별히 바른 소리를 잘 못하죠. 스코빌드 박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옳은 건 옳다, 싫은 건 싫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지금 여러분들 삼성 알죠? 삼성? 삼성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잖아요. 삼성의 할아버지 이재용, 이병 할아버지, 원래 할아버지 설립자 이병철, 이건희죠. 이병철이 삼성을 할 때 뭘로 시작했는지 다 아시죠? 그때는 회사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외국에서 설탕 몰래 구입해다가 비싼 값에 팔고 이런 일로 삼성이 시작된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친구들은 스코필드 박사님이 신문에 기고를 해요. 아니 우리나라에 해방이 돼서 이렇게 모두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삼성이라는 회사가 불법적으로 소금을 저 설탕을 외국에서 들여와서 피를 취하고 팔고 있느냐고. 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린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생을 시비를 하면서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은 때로는 불의를 알지만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때가 있죠. 불의에 대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자세는 변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살기가 힘들어요, 인생이 살다 보면. 젊어서는 엄마 아빠가 특히 여러분 나이부터 20대까지는 엄마 아빠가 때로는 실패자라 보이죠. 반역자로 보이죠, 때로는. 말 못해? 왜 이게 틀렸는데 말을 못해? 왜 자기 이익만 쳐요? 왜 여러분들은 아직 저보다는 순수하잖아요, 저희 나이보다. 예? 근데 나이를 들고 세상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자기가 싫다고 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코필드 할아버지는 끝까지 불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냈던 양반이에요. 그게 저에게는 참 깊이 인상적으로 남아졌어요. 자, 오늘 제가, 지난 십수년 동안 느끼고, 발로 뛰었던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눴는데, 자, 제가 오늘 10분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한 10분만 더 써도 되겠죠? 괜찮아요? 아니면 뒷 일정이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물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다 좋은 장건 아니에요. 무보다도 그렇게, 네. 자, 어, 지난 10년 일을 해왔던 거는 제가 인재양성에도 저책 200억에도 글을 썼지만 우리 정운찬 회장님의 100% 신뢰가 있었고요. 도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취지에 공감했던 많은 분들의 물적 도움과 정신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무총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이고 한국의 수많은 대기업들 또 기업들 또 전문가들 많이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 온 스코필드의 유산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사실은 재밌고 이런 건 아니지만 스코필드의 삶과 이야기가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책하고 좀 붙들고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면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10분 동안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질문해 주세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질문. 선생님이 순서 얘기해 줄게. 너희들 눈치 보니까. 자, 선생님, 하나씩 해봐요. 응. 선생님 보이는 순서대로, 이래, 태은이, 그 다음에 정훈이, 웅이, 은철이, 유하, 이렇게 순서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질문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대답해 주실 거예요. 질문은 원장님 입장이셨으면은 스코필드처럼 이렇게 일면식 없는 나라로 떠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으신가요? 또 어느 나라로? 그냥 아무 정보도 없는 그런 나라로 다닐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이 나이 때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비겁자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중국에서 중국 만주벌판에 있었던 때가 20대 말이었고, 서울에 있었던 때가 40대였는데, 그냥 20대 때, 30대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힘든 것 같아. 지금은 어, 약해졌죠? 그리고 대신에 이런 이야기는 들을 것 같아요. 한국에 온 대표적인 선교사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150년 동안 한 3천 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해외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큰 공헌을 했던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대를 빼보면은 25세에서 30세까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청년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기폭제를 만드는 나이는 20대예요. 20대. 그러니까 이 20대 때는 뭔지를 몰라요, 그게. 제가 만주벌판에 있고 탈북, 북한 관련 사역을 했을 때도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지금 책에서 쓴 이야기는 회고적인 평가지. 그때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소록도에 내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일을 했던 때도 그때는 지금 보는 평가가 없었어요. 자, 다시 말을 정리하면 20대 때는 4, 50대들처럼 뭔가를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투신하지 않아요. 그냥 감정에 아니면 부르심에 좋은 말로 그 느껴지면 그냥 몸이 먼저 나가는 세대가 20대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우 뭐 이렇게 시골에 파묻혀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단계인데 또 여러분들은 좀 더 지금 10대는 섣불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20대가 되면 어떤 특정 분야에서 또 하나님이 또 시대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분야에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생각한 질문이 한 개 더 있는데 하나 아, 더 해도 될까요? 아, 스코필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으실까요?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면 안 되는데. 아,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스코필드는 아, 음, 아까 말씀드렸던 서코필 어때요? 음. 여러분들 미드를 보시면요. 저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제목 들어보셨죠? 감옥 탈출하기. 뭐 쇼탱크 탈출 비슷한 거. 거기에 나오는 멋들어진 배우가 이름이 스코필드예요. 자, 그 스코필드가 유명해서 한국에 왔는데 오니까 이제 한국 이름을 하나 이제 자기도 짓고 싶은 거죠. 누구나 다. 그래야지 이제 팬들도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니 자기 먼저 스코필드가 한 분이 또 있네? 그 사람 이름이 스코필드였어. 그래서 아마 저 MBC 뉴스인가 제 클립에서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저 앵커가 뭐라고 제목을 뽑았냐면 원조 스코필을 아십니까?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MBC에서 제가 인터뷰하는 원조 스코필드. 그러면 미드에 나오는 그 잘생긴 스코필드가 원조가 아니었구나 이러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 질문에는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지만 저보고 본능적으로 대답하라고 한다면 그 석호필이라는 이름 석자에 아마 모든 게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아, 자, 질문할 친구들은 마이크 음소거하고 해제하고. 어, 저는 음. 그 스코필드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셨듯이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모양으로 외국으로 나가면 좋을지. 너무 좋은 질문이다. 두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제가 늘 생각하던 거예요. 자, 좀 내곡한 이야기지만, 자, 한국에 적응할 수 없어서 나가면 안 돼요. 오케이? 쉽게 말해서,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남에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면 돼요. 너무 네, 쉬워요. 두 번째, 가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자, 제가 선교사 50이라는 책을 냈어요. 두툼한 책을 많이 읽어요.
제가 선교사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우리는 그 두 가지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제가 욕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정말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나가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우리는 자꾸 우리 걸 가서 우리 걸 심으려고 하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물론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전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필요는 다 달라요. 그들의 필요는.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에 맞는 것을 우리는 도와주는 크리스천들이지, 나를 따르라 하는 식의 폭구는 그건 또 다른 의미의 성교 폭력이에요. 어려운 말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는 제가 그 책을 쓰면서 느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 땡큐. 이해됐죠?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긴 이야기를 하려면 또 다른 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 정도 또 질문 아주 좋아요. 어. 의무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질문. 두 사람 정도만 더 들읍시다. 일본을, 저예요. 어. 네. 일본을 바라볼 때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네. 자, 딱 두 가지. 그것도 두 가지. 왜냐하면 모든 게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게 있지 않겠어요? 저도 일본 친구들, 친한 친구들 많고요. 또 하버드에서 같이 공부했던 제일 친한 친구도 일본에서 교수하고 있고요. 미국인인데. 아, 모르겠어요. 제가 역사학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역사 그대로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쪽 다. 일본도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불의를 행했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그럼 일본이 인정했으면 좋겠어. 자신들이 자 잘못했다. 응? 진짜 이거는 내가 뭐 술 먹고 온 것 같다. 응? 뭐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첫 번째 아닐까요? 응. 두 번째는 그게 유지가 된다면은 서로 할 일은 많잖아요. 서로 할 일은 많은데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서로 굳이 제가 현실적으로는 서로 굳이 연대하지 않더라도 싸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싸움만. 왜냐하면 일본은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미 17세기부터 뭘 했냐면 탈아시아론을 주장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탈아시아론이 뭐냐면, 자, 네덜란드가 일본에 먼저 들어와서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게. 네덜란드가 화란이. 그러면서 근대화를 굉장히 일찍 시작하죠. 그러면서 일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나는 아시아가 아니야. 살기는 아시아에 살지만 우리는 아시아하고 달라. Not like them. 우리는 중국인하고 달라. 우리는 한국인하고 달라. 우리는 이 미개한 에이시언하고는 달라라는 이념을 수백 년 동안 가져온 나라가 일본이에요. 어떻게 도대체?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아시아의 이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내가 전문 정치학자는 아닌데 마치 영국이 유럽 대륙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유럽이 아니고 유럽 뭐 어디다 나라 물건을 팔아먹고 살 건데 니네들은. 안시판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일본이 정직하게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치전 인정, 보상은 둘째치고 두 번째 아시아의 이론이라는 생각을 해주면 안 될까 일본이? 지금 굉장히 강한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가 자 지금 여러분들이 21세기 아시아를 보듯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두뇌를 갖고 있는 게 아시아 3국이잖아요. 중국, 일본, 한국. 이거 빼면 뭘 하겠어? 아침에 페이스북에 누가 그 최근에 과학 IT 쪽에 디벨로먼트 발전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는데 IT 분야에 그거 관련해서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더라고요. 상위 30개 중에. 상위 30개 중에 상위 랭킹 1위 대학부터, 뭐 하버드뿐만 아니라 대학부터 30위권 안에 중국 대학의 IT 관련 과학 분야의 특허가 더 많더라고요. 보고서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걸. 서울대학교는 56위, 그 지표에 의하면. 뭐 중국의 수없이 많은 대학들이 위에 쭉 올라가 있어, 과학 분야에. 물론 과학 분야만. 자,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같이 잘 지낸다면 21세기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세계사에. 그거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 현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우리가 다 공유할 수는 없지만은 에이션 패밀리다 우리가 그런 인정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 우리가 뭘 협력할 건지는 저는 뭐 사실 큰 기대를 안 해요. 일본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싸우지만 안 해도 좋겠어. 에너지 소비만 안 하고 제가 너무 비관적인지 몰라요. 에너지 소비만 안 하고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방해를 덜 한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중일 삼국이 여러분이 뭐 가끔 교회에서 듣는 강의처럼 잘 지낼 거라는 환상은 저는 없어요. 그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니까 수천 년 동안. 대신에 소모전을 좀 야, 그럼 덜하고, 갖고 가. 제가 끝낼게요. 조금 우리가 소모전을 덜하고 좀 덜 싸우는 관계에서만이라도 기대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혹시 마지막 질문. 자, 없으면 정리할까요? 자, 네,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질문 하나만 더, 선생님, 예, 예, 좋습니다. 예, 채팅으로 제가 보낼게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네, 저는 괜찮은데, 예, 저희 또 카톡으로? 다음 시간 있어서, 네. 카톡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카톡이 아니라 여기 채팅으로 제가 보냈어요. 내가 채팅을 안 보고 있구나. 네. 더 보기? 뭘 봐야 되는 거지? 왜 안 보이지? 제가 그러면, 봤습니다, 봤습니다. 자, 스코필드 박사님이 삶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그 지원을 받아 성장한 훌륭한 인물, 뭐 영향은 3.1운동 관련해서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 그래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말하면 3.1운동의 기록관과 홍보관 이랬기 때문에 아마 34번째 민족 대표로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기념사업회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전 국민이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훌륭한 인물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직접 가르친 건 아니지만 유일한 박사님 유한양에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건국대 아시죠? 건국대. 건국대학교의 축산이 유명하죠. 건국우유 아시죠?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됐을까? 원래 설립자가 아마 정대위 선생님이실 거예요. 총장님이. 그분도 스코빌드의 영향을 크게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작고하신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김근태 의원 그분도 성경관 출신이시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서울대학교 총장했던 정운찬 선생님도 성경관 출신이시죠. 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어, 스코필드 박사님을 기념하고 있고 지금도 가끔 이래저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한 두 달 전에 어떤 분이 스코필드 박물관을 방문을 하셨어요. 뭐 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스텝이 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주자번호를 물어보더니 집에 가셔서 100만 원을 보내셨어요. 뭐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이분한테는 하지만은 그분이 보고서 참 마음이 포근하셨나 봐요. 이런 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좀 기업계 계신 분들 몇백 명에게 스코필드 책도 보내고 그래서 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런 거겠죠. 자, 누군가 제 책에서 썼지만은 큰 바위 얼굴처럼 내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글을 통해서나 얼굴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의 순간에 고민할 때 누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지만은 좀 더 우리의 삶과 삶의 근처에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한두 분 정도 가깝게 있다면 스코필드도 그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안창호도 그분의 한 분이 될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마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눈망울이 정말 초롱초롱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100%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야기의 한 구절, 글 한 구절이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석커필처럼 삶의 기준을 잡아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날마다 수없이 많이 들을 강의들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에, 감사합니다. 네,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